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동 심리 상담의 5번째 시간으로 개인 상담학적 상담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 순서는 개인 심리학적 상담 모델의 발달 배경, 그리고 인간관, 중요한 개념, 부정적인 개념, 상담 목표, 상담 과정과 기법, 그리고 아동 상담의 적용 순서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적 상담 모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에둘료가 발표한 그런 개인심리학적 상담 모델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에둘료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면, 에둘료는 6남매 중에 둘째로 태어났고, 그가 태어나서 3살 때 한 침대에서 같이 잠자던 동생이 사망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신도 2번이나 되는 교통사고를 당하고 또 폐렴이 있었고, 또 거기에다가 구루병까지 앓게 되고, 또 눈까지 나빴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그 엄마로부터 지나친 그런 과잉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동생이 새로 태어나게 되니까, 그때 이 에둘료는 엄마를 동생에게 뺏긴다는 일반 아동이 느끼는 그런 감정들을 느끼면서 최초의 좌절감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하다 그 애착 형성을 다시 이제 아버지와 친구에게로 옮겨갑니다. 그 후로 학습 부정화에서 다시 이제 의사까지 되는데요. 처음에는 안과, 그리고 또 내과 의사가 된 후에는 정신의학과, 그리고 사회과학, 나중에는 신경학까지 연구하게 되는 대학자가 됩니다. 에둘료가 처음에 프로이드와 함께 그 연구에 참여를 했었는데, 프로이드가 주장하는 성적 충동이 심리학 발달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는 그 프로이드 이론에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동의할 수 없는 부분 때문에 1912년에 독립적으로 개인 심리학회를 만들게 되고, 결국 비엔나 정신분석학회로까지 발전시키기까지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에둘료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켜가면서 인간을 돕는 최선의 방법과 그리고 요인을 모색하게 되었는데,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회적 관심이 인간의 기본적인 동기가 되고, 또 인간 행동에 동기로 작용하는 중대성과 그리고 자기가치, 또 사회적 참여에 대한 욕구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개인 심리학은 부모 교육이나 또 학교 상담이나 또 가족 상담이나 아동 상담 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부분의 심리 상담으로 효과적으로 적용되는 방법으로 선호되고 있고, 현대 사회에서 상담 이론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상담 이론에서 부각되고 있는 로저스의 인간 중심 상담이라든지, 또 앨리스의 그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라고 하든지, 프랭클의 실존주의 상담이나 그레스의 현실 치료, 그리고 버니의 교류 분석과 에릭슨과 메슬로까지도 에둘리의 인간관과 이에 대한 영향을 받았다고 보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에둘러는 인간관을 개인적인 존재, 그리고 사회적인 존재, 또 나아가서는 목적 지향적인 존재, 그리고 창조적인 존재, 또 주관적인 존재, 이렇게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 심리학에서 말하는 개인이라고 하는 이 인디비주얼은 라틴어로 나눌 수 없다라고 하는 인디비드라고 하는 그런 어원에서 나온 것으로, 인간을 통합된 유기체로 보고 더 이상 작은 단위로 나눌 수 없는 존재로 보고,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독특성을 가진 존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식과 무의식이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중요한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 존재로 보는 관점은,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소속에 관한 욕구, 그리고 다른 사람과 상호 교류하는 욕구, 그리고 또 행동은 사회적 충동에서 동기화가 되고, 개인 인간을 이해하려면 그가 속해 있는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견해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목적 지향적 존재로 보는 관점은 인간의 모든 선택과 행동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목적에 유도된 것으로 보고, 에둘러는 인간 행동을 이해하려면 그 행동에 대한 최종 목적을 파악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은 미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관점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인간 행동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지만 그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자신이 인식하지 못하거나 혹은 구체적으로 실천하려고 하는 의지를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상담자는 내담자가 자신의 행동 목적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또 행동과 선택을 목적 지향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담 현장에서 아동들에게 중기, 장기, 단기로 나누어서 목적 성취를 위한 맵을 그려보게 하거나 아니면 아동 스스로가 설명을 해보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창조적 존재로 보는 관점이 있는데요. 인간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창조하는 존재라고 보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런 창조적 역할을 해가면서 설정한 목표를 행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즉 유전과 환경의 그런 영향을 받으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결정되어진다고 하는 그런 결정론보다는 선제적으로 행동을 취한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인간을 주관적 존재로 보는 그런 관점이 있는데, 이것은 개인 심리학에서는 인간을 현상학적으로 보는 관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형성하고 있는 내적 현실과 그리고 각 개인이 세상을 지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방식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마다 주관성이 자기의 경험을 지각하고 있고 또 해석하는데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감정과 행동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람이 경험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경험이든지 그것에 대해서 지각하고 해석하는 것은 개인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같은 경험을 여러 사람이 했다고 해서 동일한 그런 결론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학습을 하고 있는데, 같은 교수가 같은 과정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지만 듣는 학생 여러분 자신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이라든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해도나 혹은 또 내용에 대한 해석도에 따라서 다르게 인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개인이 독특한 존재라고 하는 것과 인간 개인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상담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담자의 세상에 대한 지각이나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사적인 논리라든지 생활 양식 그리고 그 목적들을 이해해야만 상담 후에 행동 방법까지도 선택할 수 있도록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 심리학 모델에 대한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중요한 개념은 열등감과 보상, 그리고 우울 추구, 그리고 가상적 목적론, 그리고 사회적 관심, 또 생활 양식과 가족 구도와 가족 분위기 순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개념은 열등감과 보상에 대한 것인데, 에둘러는 인간이 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열등하다고 느끼는 그 부분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열등감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열등감이 인간의 삶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 열등감 권한이 인간이 막대한 힘을 지닌 자연에 대해서 심히 지극히 연약하다고 하는 그런 존재인 것을 인식하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고, 이에 대한 열등감을 갖게 된다고 본 것입니다. 이 열등감은 인간 행동 동력이 되고 또 이것이 노력의 원인이 되며, 열등감을 극복하려고 하는 이 보상 과정은 열등감이 다 극복되고 나면 더 높은 발달 수준으로 가려고 하는 욕구에 의해서 동기화가 되기 때문에 열등감은 인간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형성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이 있고
또 다른 별나라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별에 대한 만족도보다는 더 나은 세계에 대한 열등감에서 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아이들 중에서 특별한 연령대에 크게 나타나는, 그리고 흔히 나타나는 어떤 호기심이나 그리고 질문 세례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열등감을 충족하고자 하는 요인에서 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 따라서 이 시기에 아동들은 높은 수준의 발달이 일어난다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개념은 우울추구인데요. 인간 행동의 동기를 우울추구 또는 성공추구로 보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완전함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울성이란 자기완성 그리고 자아실현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신을 성장시켜 나가고, 그리고 능력을 개발하고자 우울추구를 하게 되는데, 이 우울추구는 인간이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그런 힘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발달의 최종 단계에서 우울추구 방법 중 우울추구와 성공추구의 형태로 나누어 본다면, 우울추구는 개인적인 그런 우울추구하는 것으로서 사회적으로는 비생산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와 반해서 성공추구는 사회적 관심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성공 또는 완벽한 것을 목적으로 삼고 사회 전체의 성공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우울추구는 압박감을 느끼지 않고 편안한 상태에서 성숙과 발달을 위한 노력을 통해서 우울이 실현되고 있고, 또 이를 통해서 인성을 강화하고 열등감을 계속적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인데, 요즘은 잘못된 그런 교육 방법 때문에 부적절한 환경이 아동의 열등감을 심화시키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예를 든다면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계속 재인식시키다 보면 열등감 컴플렉스라고 하든지 우울감 컴플렉스 같은 것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동 아들을 키우는 가정에서 만약 모든 가족의 삶이 이 아이를 위한 지나친 아동 중심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다면, 이 아이는 가정 외 밖에서 사회생활을 할 때 이때도 모든 상황들이, 즉 예를 들어서 놀이를 한다면 이 모든 놀이 과정마저도 자기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되고 또 자기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과제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변에서 경험한 우울추구의 사례가 있으면 그 사례를 요약해서 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뒷부분 강의한, 지금부터 해나갈 그런 강의 내용 중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이해한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 요약하고 그 선정 이유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과제 설명을 합니다. 오늘 과제는 주변에서 경험한 우울추구에 대한 어떤 사례가 있으면 그 사례를 요약해서 제출하고, 또 뒷부분에, 지금부터 이어나갈 뒷부분에 강의한 내용 중에 여러분이 이해한 내용 중 하나를 선택하고 그 내용을 요약해서 제출하고 왜 이 내용을 선정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그 선정 사유도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다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궁극적인 측면의 우울추구는 개인마다 자신의 고유한 방식으로 활성시켜 나간다면은 4, 5세 때 우울추구의 방향 설정, 그리고 개인의 우울 또는 사회 성공으로 목적을 설정되면서 우울추구 잠재력이 발달시키는 과정을 시작하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울추구의 목적은 개인마다 다를 수가 있고, 이때 개인의 유전성은 우울추구의 잠재력을 만들고, 환경은 사회적 관심과 용기에 발달할 수 있는 그런 기여를 한다고 봅니다. 세 번째 개념으로 이제 가상적 목적론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인간의 주관적인 지각이 행동과 성격을 만들어 가는데, 현실에 대한 주관적인 지각인 가상, 허구를 말하는 거죠. 가상 또는 미래에 대한 기대에 의해서 형성되고, 또 중요한 가상은 우울 또는 성공이라고 하는 목적에 따라 인생 초기에 자신이 만들어 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 초기에 만든 주관적인 가상적 최종 목적은
삶의 양식 형성을 이끌고 성격의 통합성을 부여하게 된다고 합니다. 에듀르의 목적론적 관점은 인간의 행동을 그것의 궁극적 목적과 관련지어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관적인 지각에 의해서 사적 논리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개인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현실이 아니라 대부분 가상인데 인간의 모든 행동에 목적을 부여하고 인간의 전 생에 걸쳐서 일관성 있는 패턴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사회적 관심인데요. 사회적의 관심의 정도가 정신건강의 지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정신건강의 결과는 심리적인 측면으로 연결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회적 관심, 즉 공동체를 얘기하는데 관심은 이 소속감과 사회 공동이익을 위한 다른 사람들과 협력한다는 그런 느낌, 그리고 다른 사람이 사회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고 느끼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인류와 유대감, 인간 공동체 각 구성원에 대한 공감이라고 정의하는데 개인적 이득보다는 사회의 발전을 위한 다른 사람과의 협력하는 것으로 인간의 자연스러운 양상이고 사회를 결속시키는 접착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자기 자신에 속한 사회와 동일시하는 능력, 그리고 인간이 자신을 사회로 확장해가는 것으로 자신과 타인 간의 경계를 넘어 동일시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이 생겨서 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공감 능력은 사회적 관심의 중요한 핵심이 되는데 타인이 보는 눈으로 보고 그리고 타인이 듣는 귀로 듣고 타인이 느끼는 마음으로 같이 느끼고 그렇게 친절과 협력, 공감과 같은 특질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개념은 생활 양식인데요. 개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선택한 각자의 생활하는 고유한 방식은 그 사람 삶 전반의 방식을 알아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그 사람이 한 부분만 가지고 전반적으로 이해하기는 역부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4, 5세 때 형성된 그런 생활 양식이 대체적으로 일생 동안 유지된다고 보는데 인간은 이와 또 더하여서 창조적인 힘이 있어서 창조적인 힘으로 변화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생활 양식의 유연성은 정신 건강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가 되는데 심리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환경을 변화하는데도 새로운 방식을 선택하지 못하는 그런 경직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복잡하고 변화 가능한 생활 양식을 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행동하고 또 유연성 있게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개념으로 가족 구도와 가족 분위기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은 개인 심리학에서는 생활 양식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게 보고 또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로부터 알아봐야 할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가족 구도는 가족 구성이나 각 가족의 역할이라고 하든지 그리고 또 출생 순위, 나아가서는 가족 내에서 자기의 어떤 심리적인 위치, 처지를 말하는 거죠. 심리적인 위치나 내담자가 지각한 형제 자매 관계, 그리고 내담자가 지각한 부모와의 관계, 또 부모 자녀 간의 관계 등이 포함됩니다. 아동은 가족 내 상호작용에 의해서 가족 안에서 자신의 역할이 결정되고 출생 순위 또한 아동 심리적 발달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생활 양식 형성에 핵심적인 작용을 하게 되는데 태어난 순서에 따라서 형제 자매와의 관계나 부모와의 관계가 다르고 또 부모의 기대나 양육 태도도 다르기 때문에 내담자를 이해하는 하나의 원리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자녀에 대한 태도, 훈육 철학, 그리고 생활 양식, 그리고 가족의 가치, 원가족 분위기, 그리고 부부 관계, 양육 기술, 개인적 강점, 그리고 어려움 이런 것들은 부모의 특징을 통한 가족 분위기는 가족 구도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가족은 개개인에게 다 다르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가족 내에서 심리적 위치와 그에 따른 대체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책임감이 강합니다. 그리고 바르게 행동하고 사회적 기대에 맞춰가려고 하고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선택하고 타인을 돌보고 보호하는 그런 성향이 있고, 그러다가 동생이 출생하게 되면 외면당하는 것 같은 그런 심리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 또 높은 불안 수준과 무의식적인 적대감을 지니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동생 출생의 급격한 환경 변화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기만 하면 이때는 친화력과 자신감이 더욱 발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합니다. 둘째 아이, 즉 중간에 태어난 아이들은 첫째를 따라잡아야 한다고 하는 그런 압박감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경쟁적이 되고 첫째가 잘 못하거나 혹은 관심이 없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오히려 잘해야지 그러한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거나 또 협력적인 태도를 보이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막내는 엉석바지가 될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문제 행동을 하게 될 위험도 높고 또 강한 열등감을 가지거나 또 독립심이 굉장히 부족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형제보다도 앞서기 위해서 동기가 매우 강하며 앞서고자 하는 그런 동기가 매우 강하고 또 형제 자매와의 경쟁을 피해서 어떤 아이들은 자신만의 관심을 추구하는 그런 경우도 나타냅니다. 또 외동아이들은 항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자신의 욕구에만 집중하여서 엉석바지가 되고 버릇없이 자랄 수가 있고 성취 지향적인 첫째와 창의적인 막내의 특성을 모두 가지는 그런 독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과장된 우월감과 팽창된 자아 개념을 발달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사회적 관심의 발달이 부족하고 다른 사람이 자신을 다 받아주고 보호해 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도 이러한 외동에게는 많이 나타납니다. 부적응 개념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부적응을 이해하는 최선의 방법은 낙담의 측면에서 보는 것입니다. 문제를 지닌 개인은 용기를 잃고 낙담한 상태로 문제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은 역기능적 행동을 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낙담은 사회적 관심의 부족과 관련지을 수 있는데 사회적 관심이 부족하면 타인과의 결속감을 가질 수 없고 그리고 소속감도 약하기 때문에 개인이 열등감에 압도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과보상하는 결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 심리학적 상담에서는 상담자의 격려가 내담자를 돕는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살펴보면 충분히 가능한 것을 방해하는 어떤 사적 논리 때문에 이러한 부적응 개념이 생기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내담자의 생활 양식을 이해함으로써 내담자의 자아 이해를 촉진시키고 생활 양식과 행동이 기능적이고 적응적인 그런 방향으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부적응의 우리가 원인을 살펴보면 사회적 관심 부족인데 너무 높은 목적을 설정하거나 그 다음에 사적 세계에서 꿈같이 사는 것 그리고 경직된 생활 양식 대부분 그리고 사회적 관심이 부족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자신에게만 지나치게 관심이 있고 타인에게 무관심하면 삶에서 실패자가 될 그런 확률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부적응의 외적 요인이 있는데 이 외적 요인은 과장된 신체 결함이 있거나 그리고 엉석바지 생활 양식이나 혹은 방치된 생활 양식은 부적응이 생기게 되는 외적인 요인이 되고 자신에 대한 관심이 지나치고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게 됩니다. 부적응의 외적 요인에 대해서 에둘러가 한 얘기는 엉석바지 생활 양식을 신경적 생활 양식과 거의 비슷한 정도로 엉석바지 생활 양식이 심리적 발달에 방해가 되고 과잉 보호하는 양육은 가장 위험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외동들이 엉석바지가 많은데요. 엉석바지로 자란 사람의 특징을 다시 살펴보면 사회적 관심이 약하고 부모와
타인이 자신을 돌보고 과잉보호하며 욕구를 충족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경향이 크고, 또 극단적인 낙담을 하거나 우유부단하거나 과민하거나, 그 다음에 인내심이 또 결핍되어 있거나 과장된 불안의 특징이 있고, 사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보려고 하고 자신이 모든 것에서 최고여야 된다고 하는 그런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응석바지 아동은 사랑받지 못했다고 느끼거나, 그리고 자립해야 될 경우가 생기면 자기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홀대받으며 방치되었다고 느끼는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되고, 응석바지 아동의 열등감을 더욱더 심화시키는 그런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개별 상담학 그 모델에서 상담 목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심리학은 부적응을 역기능적 행동의 결과라고 보고, 또 용기를 잃고 낙담한 상태라고 보고 있으며, 이 상담은 내담자가 용기를 갖도록 돕는 과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담자가 용기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내담자 자신에게 있는 어떤 긍정적인 특성을 인식시켜주고, 그리고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고, 또 새로운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희망을 가지도록 지지해주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고, 그 힘을 발휘하고자 하는 노력만 하면 변화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지지해주고 독려해주고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 심리학 상담 목표는 내담자가 자신의 생활 양식을 인식하고 통찰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또 자아와 타인, 세상에 대한 틀린 믿음을 변화시키도록 하며 행동의 목적을 궁극적으로 전환하도록 해줘야 합니다. 소속과 중요성을 얻기 위해서 유지되었던 파괴적인 행동 패턴을 건설적인 행동 패턴으로 바꾸어가고, 내담자의 사회적 관심 그리고 타인과의 결속감을 정진시켜야 합니다. 열등감에 대처할 수 있는 궁극적인 방법을 채택하고,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를 자원으로 인식시켜주고 활용하도록 지지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담자가 점진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고, 그리고 긍정적인 감정과 행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내담자 안에 있는 태도, 감정, 행동을 개발하는 것이 개인 상담학에서 우리가 상담사가 가져야 될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담의 또 목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개별 상담의 상담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상담 과정은 4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치료적 관계 형성하기와, 두 번째로 내담자를 평가하고 분석하고 이해하기, 그리고 세 번째로 생활 양식 통찰하기, 네 번째로 재교육과 재정향을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부터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앞에서 강의한 주요 개념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여기서 그 내용을 여러분이 참고해 주면 좋겠고, 첨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에 있는 상담 과정에서 재교육과 재정향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상담자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내담자가 대안을 비교하면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신념, 태도, 지각이 달라지면 행동은 자연스럽게 변화되게 됩니다. 이때 내담자의 신념이나 태도, 지각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담자가 자신의 신념이 왜곡되었다는 것에 통찰을 얻게 하고, 그것을 변화시키게 되면 자신의 삶의 재정향 준비가 이제 필요하게 되는 그런 단계인데, 이때 내담자는 자신의 삶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보다 만족스러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상담자는 내담자가 사회 시스템에 온전하게 참여하고 자신의 역할과 상호작용을 변화시키고 수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긍정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도움자로서 도움을 줘야 하는 것이 내담자의 재정향을 돕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별 상담의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법은 격려하기인데요.
격려하기를 하는 것은 내담자에게 관심을 보이고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또 긍정적인 것을 강조해주고 하지 못하는 것보다 한 것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그 노력에 대해서 과거나 미래보다는 현재에 초점을 맞추고 내담자에게 존중과 믿음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을 중요하고 또 자신을 믿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격려받는 내담자는 자신의 강점을 인식하게 되고 노력하게 되고 최선을 다해서 실패해도 다시 시도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용기를 또 가지고 삶의 문제를 대처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초기 기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초기 기억은 자신의 생활 양식이나 잘못된 신념이나 행동 목표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이해하는 단서가 되기 때문에 초기 기억을 통한 개인의 자신 또 타인 삶에 대한 지각 또 자신의 인생에서 바라보는 것 그리고 예상하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틀을 찾을 수가 있고 초기 기억을 다루는 것은 내담자의 자기 인식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자신의 생활 양식을 통찰하게 되고 잘못되어 있는 어떤 신념과 사적인 논리를 깨닫게 하고 또 재구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구체적인 사건과 그 사건에 결부되어지는 그런 감정을 함께 말해야 합니다. 상담 기법에서 세 번째로 또 마치 뭐뭐인 것 같은 이런 그 행동을 하기인데요. 내담자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촉진적인 기법으로 내담자가 자신이 할 수 없다고 믿는 것을 이미 그렇게 된 것처럼 행동해 보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나는 친구와 친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아이들이 이야기를 한다면은 상담사가 친구가 되고 친해진 것 같이 서로 활동을 해보는 겁니다. 네 번째 상담 기법에서 단추 누르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생각을 바꾸어서 감정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심상 활용을 하여서 깨닫게 함으로써 내적 통제 소재를 회복시키는 그런 기법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는 내담자의 슈프의 침뱉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내담자의 자기 파괴적 행동 이면에 숨어 있는 어떤 동기를 찾아서 그 행동에 뒤따를 것으로 여기지는 보상을 매력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그 동기를 유용성이 감소되게끔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상담 기법 여섯 번째로 자기 포착인데요. 내담자가 자신의 잘못된 사고나 목표에 대해서 좀 더 의식을 하기 위한 기법으로서 내담자가 곧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임을 알려주고 경고 신호를 이제 시키고 이를 확인하게 하여 내담자가 그 경고 신호를 정지 신호로 여기고 스스로 멈춰서서 방향을 바꿔보는 그런 기법을 자기 포착하기라고 하는 기법이라고 합니다. 에둘러는 개인 심리학은 특히 아동에게 적용하기에는 가장 적합한 그런 그 개인 심리학 상담 모델이라고 흔히들 이야기를 하는데 학교 상담이나 아동 상담에 많이 활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에둘러의 접근은 유연하면서도 구조화된 것으로 아동의 단기적 그리고 장기적 문제에 대한 모두 이제 적용 방법인데요. 에둘러의 이론이 놀이 치료에 적용되는 것을 보면 아동과 관계를 형성하고 아동이 자신, 타인,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이제 놀이 치료에 대해서 탐색하게 되고 아동이 가족과 학교에서 중요성을 획득하는 방법을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중요한 것을 얻는 새로운 방법을 탐색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비단 뭐 놀이치료뿐만 아니라 음악치료 그리고 또 미술치료 뭐 이런 것들에도 다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또 놀이치료에서 특히 이제 아동의 궁극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그 상담 방법으로 이 애들의 상담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데 격려하기와 놀이와 이야기 그리고 치료 또 은유하기 그리고 한계 설정 초기 기억 그리고 생활 양식 분석하기 가족 구도와 가족 분위기에 대한 논의하기 자기 인식하기 정진시키기 새로운 행동 교육하기 등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이
이 에들류가 이야기하는 개인 심리학적 상담 모델의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좀 길고 또 이제 한 사람의 그 이론을 가지고 이제 심층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 어떻게 보면 단어적으로는 같은 단어가 중복되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면 왜 이것이 발달하게 되는 그런 발달 과정과 그리고 중요한 개념 그리고 상담 과정, 기법, 목표 이 모든 것에 이러한 동일한 용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되는데 어떻게 그 용어가 목표에 사용되고 있고 또 상담 기법에 사용되고 있고 상담 과정에 사용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좀 이렇게 분석을 해봄으로 인해서 조금 더 그 에들리의 이론에 대해서 깊이 있는 그런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